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화 제6강 러시아 미술 1편입니다. 러시아 미술 1편에서는 러시아의 이콘과 18세기 러시아 3대 초상화가 로코토프, 레비츠키, 보라비콥스키를 만나보고 19세기 아브람체보파와 이동전람파의 화가들과 작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콘 성상화는 영혼으로 열린 창문 또는 하늘과 땅 사이의 끈으로 불리는 성스러운 그림, 성화를 말합니다. 이콘은 그리스어로 형상과 모상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나 마리아, 성인과 순교자 등 성경 교리의 내용을 소재로 그린 성화를 지칭합니다. 성상화는 주로 목판에 그리거나 교회나 사원, 수도원 벽에 프레스코화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로 그리기도 했으며 복음서 등의 세밀화로도 표현하였습니다. 6세기 이집트 시나이산 성 카테리나 수도원의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 등이 최초의 성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은 복원된 예수 그리스도 성화이고 오른쪽은 바울 사도 성화입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블라지미르 성모입니다. 복음서의 저자 누가가 이 성모상을 그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모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모상을 5세기에 비잔틴 제국의 페오도시 2세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1130년 그리스인 총대주교 미하일이 키예프를 방문했을 때 무스티슬라프 공우에게 선물하였다고 하죠. 처음에 성모상은 키예프 근처 안드레이 보글립스키 대공의 영지에 있는 비시고로트의 보고로디츠의 여자 수도원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후 1155년에 안드레이 보글립스키 대공은 블라지미르로 옮겼고 우스펜스키 사원이 건축되자 이 사원을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블라지미르 성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안드레이 보글립스키 대공은 성모상을 값비싼 보석으로 두르고 치장하였습니다. 안드레이 보글립스키 대공이 1176년 야로폴크 로스티슬라비치에게 살해당한 후 야로폴크는 이콘으로부터 값비싼 장식을 떼어내고 글렙 공우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안드레이 보글립스키 대공의 동생 미하일이 야로폴크를 몰아낸 후 글렙 공우는 이 이콘을 다시 블라지미르에 돌려줍니다. 이후 바실리 1세 때인 1396년 모스크바로 옮겨옵니다. 도시를 몽골 따따르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죠. 모스크바 사람들이 블라지미르 성모 이콘을 맞이한 곳에는 스레첸스키 수도원, 즉 만남 수도원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480년 몽골 따따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해에 크렘린의 우스빈스키 사원에 모셔졌습니다. 그 후 1999년부터 블라지미르 성모는 트레자코프 갤러리 산하 성자 니콜라이 교회 박물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라지미르 성모상은 그리스어로 자비, 부드러움을 뜻하는 엘레우사 이콘으로 분류됩니다. 성모의 겉옷 마포리온에는 두 개의 별이 있는데 머리의 별은 뛰어난 지혜를, 어깨의 별은 마음의 열정을 표현합니다. 성모의 눈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모의 눈이 아기 예수의 인성이 아닌 성자의 신성으로 향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색 바탕을 먼저 입히고 성모상을 나중에 그렸는데 이는 이콘화의 제작 방식이 신의 천지창조 순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빛과 어둠, 자연을 만들었기에 인물보다는 배경을 먼저 그립니다. 중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길이 성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콘화 중에서 성모상이 가장 많습니다. 블라지미르 성모상의 뒷면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의자만 그려진 것은 보이지 않는 신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준비된 의자, 왕자는 최후의 만찬, 그리스도의 무덤과 예수의 부활, 심판의 날에 예수가 재림에 앉을 장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창못은 그리스도가 순환당하는 도구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성경책, 비둘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상화의 뒷면에도 그림을 그린 것은 걸어놓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주위를 돌며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뒷면은 러시아의 성상화가 안드레이 르블요프가 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성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기록은 11세기에 건립된 키예프의
삐치르스키 수도원에서 이콘화가 알림피이가 12세기 활동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피이가 러시아 최초 성상화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그린 성상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후 키예프가 몽골 따따르에 점령당하면서 정교와 수도원의 중심이 노브고로드로 옮겨가게 되고 노브고로드에서 이콘화가 발달합니다. 이를 노브고로드 이콘학파라고 부릅니다. 노브고로드 이콘학파는 비잔티움의 영향에서 벗어나 러시아적 특성을 담아냈습니다. 비잔티움의 이콘화는 인물들이 금욕적이고 우물한 정조를 띠며 무채색의 어두운 톤이 특징적입니다. 그에 반해 노브고로드 이콘화파는 인물들이 더 밝은 표정을 담고 있고 색조도 더 밝은 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3세기에서 15세기 몽골 따따르의 침입을 면해서 이콘 예술의 연속성을 보존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사진은 13세기 노브고로드에서 그려진 오란스의 성모입니다. 이 성상화는 손으로 그리지 않은 예수 이콘, 만딜리온이라고 불립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데사의 왕 아부가르는 중병에 걸리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의 편지와 함께 예수의 얼굴이 보고 싶어 예수의 얼굴을 그려오라고 화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화가는 예수를 그리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자 예수가 아마포로 자신의 얼굴에 땀을 닦아냈고 거기에 예수 얼굴이 찍혔다고 합니다. 화가는 결국 예수의 얼굴을 그려내지 못하고 예수의 얼굴이 찍힌 아마포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마포에 찍힌 예수 얼굴을 본 왕은 기적처럼 병이 나았다고 하죠. 만딜리온에 대한 또 하나의 전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의 피땀 흘린 얼굴을 자신의 스카프로 닦아주었고 그 스카프에 예수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베로니카, 즉 베로, 진실, 이카, 이콘이라는 이름에서도 이콘화와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중세 성상화가들의 만딜리온이 널리 퍼졌는데 성상화가들은 베로니카의 스카프를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 모습을 따라 그렸다고 여겨지는 그림을 베껴 그리는 형태였습니다. 이 그림은 1191년경으로 추정되는 노브고로드의 만딜리온입니다. 성 게오르기 이콘화입니다. 성 게오르기는 로마 장교였는데 기독교 신자임을 고백하고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모스크바시 문장에도 등장하는 수호 성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콘 화파는 블라지미르 수즈달에서 발전된 화파입니다. 12세기 안드레이 보골류프스키에 의해 발전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12세기의 보골류프스키의 성모이고 오른쪽은 성인 보리스와 글렙 이콘화입니다. 13세기에서 14세기에 그려진 것입니다. 보리스와 글렙은 최초로 시성된 공우들입니다. 블라지미르 대공 사후 이복형 스바토폴크에게 죽임을 당한 형제들이죠. 스바토폴크가 보낸 자객들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형을 용서한 형제들로 러시아 최초의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몽골 따따르의 압제를 벗어나면서 러시아 정교의 중심도 모스크바로 옮겨가게 되며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이콘화파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이콘화파의 형성에는 그리스인 페오판이란 이름의 페오판 그레크의 영향이 큽니다. 1395년경 모스크바에 페오판 그레크라 불리는 그리스인 이콘화가가 이주해 옵니다. 그는 후기 팔레올로그 시대의 비잔티움 예술 양식을 전파하면서 15세기, 16세기 모스크바 화파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죠. 모스크바 이콘 화파는 빛 재현 방법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는 빛의 신적인 영광이라는 교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죠. 돈의 성모, 삼위일체 등이 유명합니다. 페오판 그레크에 의해 기반이 놓인 모스크바 이콘 화파는 그의 제자 안드레이 르블요프의 제자 디오니스로 이어지며 모스크바 화파를 형성합니다. 사진은 페오판 그레크의 돈의 성모입니다. 모스크바 이콘 화파의 대표자 안드레이 르블요프의 작품 3위일체 이콘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이 르블요프는 1370년에 태어나 143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의 전기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3위일체 이콘화는 3위일체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콘화로 15세기 초에 그려졌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3명의 나그네를 사라와 아브라함은 떡과 송아지 고기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자 손님들은 이듬해 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죠. 60살에 사라가 웃자 아들을 이삭이라고, 즉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한 성경의 일화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새 손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해석합니다. 르블리오프의 성상화에서는 이 새 손님을 새 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원근법이 특징적이며 이는 전지전능한 신은 세상 도처에 존재하며 만물을 바라본다는 세계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푸른색과 황금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성상화인데 푸른색은 천국의 색으로 바실기, 즉 수레국화에서 채취한 안료를 쓴 것입니다. 황금색은 금을 입힌 것이죠. 러시아로 바실기라고 불리는 수레국화입니다. 이 수레국화는 주로 여름과 초가을까지 피는 꽃이며 푸른빛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안드레이 르블리오프의 우리주 구세주 성상화입니다. 141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안드레이 르블리오프의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린 안드레이 르블리오프의 작품입니다. 인물들의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선이 특징적이죠. 이 작품은 안드레이 르블리오프의 제자 디오니스의 성모상입니다. 1482년 작품이죠. 디오니스의 예수의 지옥으로의 하강을 그린 작품입니다. 1495년에서 150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부터 다양한 성인들의 모습도 성상화에 등장합니다. 1503년경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성자전을 든 드미트리 프릴류스키입니다. 니콜스코 스파소 프릴류스키, 수도원을 세운 인물이죠. 러시아의 성상화는 20세기 회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그림은 1905년 필립 말랴빈의 헤올이라는 작품입니다. 성상화의 붉은 빛을 가장 잘 재현했다는 평을 듣는 작품입니다. 까지미르 말리비치의 1907년 자화상입니다. 얼굴 모습과 뒷 배경에서 성상화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페트로프 보투킨의 1912년 작품 붉은 말의 목욕입니다. 붉은 말과 인물 묘사에서 성상화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18세기의 대표적 러시아 초상 화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3대 초상 화가로는 로코토프, 레비츠키, 바라비콥스키를 꼽습니다. 먼저 로코토프를 만나보겠습니다. 로코토프는 1735년 렛빈 공우의 보론초프 영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808년에 사망하였죠. 로코토프의 출생에 관해서는 렛빈 공우의 혼외자라는 설과 프스코프 귀족 로코토프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한동안 자화상으로 알려졌으나 화가 미상으로 밝혀진 이 초상화를 보면 장교복을 입고 있어서 로코토프가 귀족이었을 것이라는 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로코토프는 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한 에카제리나 2세 때의 초상화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대관식 복장의 에카제리나 여제라는 작품입니다. 1763년에 그린 것이죠. 여제의 당당함과 우아함을 표현한 초상입니다. 세속적 권력의 상징인 호를 들고 옆에는 지구이가 있습니다. 스트로이스카야의 초상입니다. 로코토프가 그린 작품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초상화로 꼽힙니다. 뒤 배경이 없이 그린 초상화로 스트로이스카야의 정신적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화가 드미트리 레비츠키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미트리 레비츠키는 1735년에 태어나 1822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제이자 유명한 판화가였던 레비츠키 가문에서 출생하였죠. 처음에 부친과 화가 안드로포프에게 사사받으며 화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황립예술아카데미에서 수학하면서 유명해졌죠. 사진은 레비츠키의 자화상으로 1783년 작품입니다. 이 사진은 레비츠키가 그린 건축가 코코리노프의 초상으로 1769년 작품입니다. 코코리노프는 예까지나 대제의 명령으로 페테르부르크 황립예술아카데미를 건축한 인물이며 후에 예술아카데미 학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데미도프의 초상으로 1773년 작품입니다. 데미도프는 우랄 광산 사업가의 아들로 예술 후원가였으며 모스크바 보육원을 후원했고 상업학교를 세웠던 자선 사업가로 유명했습니다. 화분을 가리키며 물조리개를 든 모습은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고 교육사업을 하였던 자선가로서의 데미도프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뒷배경에는 그가 후원했던 모스크바 보육원을 그려넣었습니다. 란스코이의 초상은 레비츠크의 1782년 작품으로 란스코이가 22살 때 에카제리나 대제의 총애를 받았으나 26세에 세상을 떠나자 여왕이 그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초상화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에카제리나 여제는 평생 이 작품을 간직하였다고 전해지죠. 란스코이의 초상 뒤편에는 에카제리나 여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카제리나 대제의 초상입니다. 레비츠키의 1787년 작품으로 로코토프의 대관식 복장을 한 여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초상화입니다. 3대 초상화가 중 마지막으로 살펴볼 화가는 블라지미르 바라비콥스키입니다. 바라비콥스키는 1757년에 태어나 1825년에 사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네프르 강변 까자크 집안 출신입니다. 바라비콥스키의 아버지와 조부는 모두 성상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성상화를 배움으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바라비콥스키가 그림에 놀라운 재능을 보이자 부모는 그를 페테르부르크로 보냈고 바라비콥스키는 당대 최고의 화가 레비츠크에게 사사받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황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죠. 이 그림은 부가옙스키 블라고다르가 그린 바라비콥스키의 초상화로 그가 사망한 1825년 작품입니다. 바라비콥스키의 로프히나의 초상입니다.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실내복을 입고 뒤 배경이 자연인 것이 특징적입니다. 황제 마을을 산책하는 에카제리나 2세라는 작품으로 1794년에 그린 것입니다. 대관식 의복이나 화려한 관례복을 입은 여제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보르조이 개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감명을 받아 푸시킨은 대위의 딸이란 작품에 황제 마을을 산책하는 여제와의 일화를 삽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1800년 작품 파벨 1세의 초상입니다. 파벨 1세는 어머니 에카제리나 대제와의 사이가 좋지 못해서 장자 상속법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제2 5년 만에 궁정 반란으로 살해당한 비운의 황제입니다. 1802년 가가리나 자매의 초상이란 작품입니다. 악보와 기타를 손에 든 두 자매의 일상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옷은 그리스 여신의 옷을 연상시킵니다. 얼굴과 인물의 전체 묘사가 부드럽고 우아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19세기 러시아 미술사에 큰 영향을 끼친 아브람체보파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바 이바노비치 마몬토프의 영지 아브람체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아브람체보파 또는 마몬토프의 이름을 따서 마몬토프파라고 합니다. 사바 마몬토프는 1841년에 태어나 1918년에 사망한 러시아의 메세나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철도왕으로 불릴 만큼 철도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였지만 예술계 인사들을 자신의 영지에 머물게 하며 후원했던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체보파, 즉 러시아 인텔리겐차, 화가, 음악, 극장예술가 등의 비공식 연합단체가 형성되었죠. 1878년부터 1893년까지 존재했으며 1870년대 예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872년 로마에서 결성되어 아브람체보 영지에서 발달하였죠. 화가로는 레핀, 바스네초프, 네스테로프, 세로프, 꼬로빈, 브루벨, 폴레노프, 야쿤치코프 등이 활동하였고 오페라 가수 살랴핀도 속한 단체였습니다. 아브람체보 영지가 있는 세르게이프 파사드의 마몬토프 동상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동상이죠. 아브람체보 영지의 주 건물입니다. 주홍색 지붕과 하얀 벽이 특징적인 아름다운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아브람제보 영지의 농민박물관의 모습입니다. 농민 생활을 그대로 보존해 놓았습니다. 아브람제보 주 건물의 내부입니다. 19세기 러시아 귀족의 인테리어를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초상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다이닝룸인데 지금은 세로프의 방으로 불립니다. 세로프의 작품 복숭아와 소녀의 복사본이 걸려 있습니다. 발렌틴 세로프가 22살 때인 1887년에 그린 복숭아와 소녀로 마몬토프의 딸 베라를 그린 것입니다. 소녀의 초상화와 신뢰의 모습, 정물화를 함께 그린 것이 특징적입니다. 세로프는 내가 달성한 모든 것은 신선합니다. 나는 실물에서는 항상 느낄 수 있지만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신선함을 표현하고 싶었다. 한 달 이상을 그리면서 가련한 소녀를 녹초가 되게 괴롭혔지만 옛날 거장들처럼 그림이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그 신선함을 보존하고 싶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발렌틴 세로프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는 세로프가 어렸을 때 그림의 소질을 보이자 그를 일리아 레핀에게 데려갑니다. 레핀은 세로프를 제자로 키웠고 러시아의 대표적 화가들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림과 세로프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풍경화가 바실리 볼레노프의 뱃놀이 아브람체보입니다. 1880년 작품으로 아브람체보의 풍경을 묘사했죠. 바스네초프의 새 용사라는 작품입니다. 1898년에 그린 것이죠. 왼쪽부터 도브리냐 니키치치, 일리아 무로메츠, 알료샤 뽀뽀비치입니다. 새 용사는 한꺼번에 관람자들에게 보여지는데 밑에서부터 마치 땅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용감하고 기념비적이고 민중의 힘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바스네초프의 초상입니다. 새 용사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의 일리아 무로메츠는 단순하고 강한 용사를 표현합니다. 중용적 힘과 인생 경험으로 인한 지혜, 자비, 관대함, 선함을 대표하죠. 올려진 한 손에는 곤봉을 끼고 있고 다른 손에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알료샤 뽀뽀비치입니다. 가장 젊고 용기로 가득 찬 미남이죠. 용감성과 가감성을 상징합니다. 가슴에는 구슬리, 즉 러시아 전통 악기를 매달고 손에는 활과 창을 가지고 있는 젊은 영혼입니다. 몽상가, 가수, 낭만적 구슬리 연주자를 표현하죠. 왼쪽에는 도브리냐 니키티치입니다. 영웅 서사시를 상징하는 대표자입니다. 정중함과 위대함의 상징이죠. 그는 지식, 문화성, 예견성, 계획성을 갖춘 인물로 외교적 수완과 지혜를 갖추어 가장 어려운 유협을 달성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레핀이 그린 아브람체보의 여름날입니다. 한가롭고 여로운 아브람체보의 하루를 풍경과 함께 묘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 전람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동 전람파는 소위 예술 아카데미의 14인의 반란으로 촉발됩니다. 14인의 반란을 주동한 이반 크람스코이는 1863년 아카데미 졸업 작품 주제에 반발해 다른 13명의 학생들과 함께 작품 주제 선정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카데미 측으로부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졸업 직전에 모두 아카데미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14인의 반란자라고 칭하며 페테르부르크 예술가 조직을 결성해서 작업실과 주거지를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1870년 이반 크람스코이는 비평가 스타소프와 함께 러시아 이동 전시협회, 즉 따바리실스트버 트레디비시니흐 후도제스트벤흐 브스타복을 창립합니다. 이동 전람파에는 일리아 레핀, 바슬리 수리코프, 바슬리 페로프, 이삭 레비탄 등 19세기 대표적인 러시아 화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그룹은 여러 도시를 돌며 이동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이동파라고 이름 붙이죠. 크람스코의 대표작 미지의 여인입니다. 1883년 작품으로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이반 크람스코의 위로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크람스코의 누이에 사연이 녹아있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성된 이동 전람파, 즉 페리드비슈니키는 1923년까지 존재했던 막강한 러시아 화가 단체로 성장합니다.
미학적으로는 공식적 아카데미즘에 반대해서 발생했습니다. 크람스코이, мя스웨도프, 게, 베로프 등이 창립 멤버였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인민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돈 전람회를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계몽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경제 활동은 조합 형태를 기반으로 하였던 혁신적인 단체였죠. 그렇게 러시아 전역을 돌며 약 48회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은 화가들의 양심으로 불린 니콜라이 야르센코의 자화상입니다. 1886년 이돈 전람파 사진입니다. 랩빈, 수리코프, 마스웨도프 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보입니다. 막시모프의 모든 것은 과거에라는 작품으로 1889년에 그린 것입니다. 막시모프는 이동 전람파로 활동하였으며 농민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막시모프의 농민의 결혼식에 온 주술사라는 작품으로 농민의 결혼식 장면을 우아하고 경건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풍속화를 많이 그린 페도토프의 소룡의 구혼입니다. 상인 집안과 귀족 집안의 정략 결혼을 소재로 한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페로프의 트로이카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 당대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페로프의 수도원의 식사입니다. 사제들의 방탕한 생활과 당대를 풍자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로 참고하십시오. 페로프의 시골 부활절 십자가 행렬이란 작품입니다.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십자가 행렬을 앞두고 술에 취한 사제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보우다노프 벨스키의 계산, 즉 라친스키 인민학교에서라는 작품입니다. 1895년 작품으로 모스크바 대학 수학자이자 인민학교 설립자였던 라친스키를 그린 것입니다.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폴레노프의 나리의 권리란 작품입니다. 3명의 농노 처녀들을 귀족에게 선보이는 장면이죠. 배경은 유럽이지만 러시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농노 처녀들의 초약권을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폴레노프의 모스크바의 뒤뜰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름날 모스크바 근교의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아랑곳 안고 땅을 쳐다보고 있는 아이, 달려오는 여인이 유쾌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전해줍니다. 풍속화를 주로 그렸던 마콥스키의 고백하기 전이란 작품입니다. 고백 직전에 두 남녀의 분위기를 그린 것으로 주저하고 있는 남자와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표정이 섬세하게 전달됩니다. 마콥스키의 주인 없는 시간이란 작품입니다. 하인 청년이 주인 없는 시간에 의자에 기대고 앉아 손에 담배를 들고 늘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풍경화가 시시킨의 모스크바 근교의 여름입니다. 드넓은 호밀밭, 뜻없는 들판, 높은 하늘과 구름이 여름날의 모스크바를 잘 드러내줍니다.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슈시킨의 또 다른 작품 호밀입니다. 여름 추수 직전에 누렇게 황금빛으로 익은 호밀밭을 그려냈습니다. 소나무들과 어우러진 풍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또 다른 풍경화가 레비탄의 황금빛 가을입니다. 러시아의 인디언 서머를 표현한 작품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레비탄의 영원한 평화 위에서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풍의 작품으로 교회와 십자가가 있는 묘지,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지는 강의 모습이 유한한 인간의 삶과 영혼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동 전람파는 계몽적이고 비판적이며 풍자적인 그림들 외에도 러시아의 멋진 풍경들과 역사 이야기들을 러시아 전역을 돌며 전시했습니다. 예술이 귀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에게도 러시아 최고의 작품들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이동 전람파가 미술사에 남긴 의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림들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민중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인식하고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상으로 러시아 미술 1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